김동현입니다. 화산도로 읽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 항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처음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음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산도를 통해서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주 4.3 항쟁을 한 걸음 더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이야기는 화산도 1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산도 1권이 화산도 전체 12권 중에서 제일 얇죠. 그래서 1권과 관련해서 좀 화산도를 좀 쉽게 접할 수 있겠다라고 덤벼들었다가 2권부터는 굉장히 두꺼워져서 1권만 읽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집합만 보던 것처럼요.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동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유명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회 정도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 자료가 유튜브에 남겨져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화산도라고 하는 소설을 알게 되고 김석범과 제주 4.3 해방과 분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큰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권을 다시 읽다 보면서 든 생각은, 일단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강렬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는 것 탈출의 정동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화산도의 시작 한번 보도록 하죠. 화산도의 시작은 버스를 타고 성내로 들어오는 남승지, 이 버스 안의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 안의 풍경은 뭔가 이상한, 남승지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과, 즉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감격이 물밀듯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1948년 2월의 시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성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미군이 진주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있고요. 해방이 됐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해방인가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남승지가 조직원이고, 그 김명우라는 가명으로 결국은 농부의 옷차림하고 버스를 타고 성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입장을 갖고 있고 결국은 목표는 요달년을 만나는 게 목표인데요.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는 조금 그 이전에는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승지하고 농부가 얘기하는데,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은 더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리고 더욱 오래 살아남아야 되겠다. 대대손손 길게 살아남으려면 우선 각시를 얻어야 하고 각시를 맞아들여서 씨를 심어야지. 우린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화산도를 처음 읽을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산도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보이시나요? 예, 있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바다 밑에서라고 하는 책, 화산도의 후속작이죠. 화산도의 주인공들 중에 살아남아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남승지와 이의원이 중심 인물이 되는데, 이 바다 밑에서라고 하는 이 후속작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돼지가 되어서도 살아남아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명성에 대한 욕구, 이런 부분들이 바다 밑에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일 텐데요. 저는 이 화산도의 맨 처음 시작이 버스 안에서 대단히 생경한 얼굴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와 환대로 맞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심을 해야 되고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농부의 입을 통해서 우린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부분들이 되게 심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어찌 보면 이 화산도를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물론 김석범은 화산도를 통해서 제주 4.3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화산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서울 정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 해방 이후에 자주적인 민족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이 열망이
결국은 미군정의 점령으로 인해서 결국은 좌절되어 버렸던 이 4.3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우린 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찌 보면 이 화산도 전체를 관통하는 참혹한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어야 된다는 생명에 대한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 안의 공간은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남승진은 김명우라는 가명으로 버스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 안의 풍경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일반적인 풍경과 다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예전 시골에서는 꼭 밥때가 되면 밥 먹읍디가, 밥 먹고 갑서, 밥 먹은 갑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전혀 모르는 사이를 하더라도 밥을 권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들, 환대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공존, 그리고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상생활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게 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소개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요. 일단 의심이 일상화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농부도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이다. 그리고 남승진은 이 농부에게 거짓말을 하죠. 거짓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1948년 2월이라고 하는 제주의 시공간이 의심이 일상화된 공간이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결국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전과는 다른 생에 대한 감각, 삶에 대한 감각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화산도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화산도는 1948년 2월부터 1949년 6월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산도를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온전히 재현하는 어떤 창작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죠.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이 공유되게 되는 거죠. 제주 4.3이라고 한 이 비극적 사건, 어찌 보면 미중의 사건이고, 이에 불과한 이 역사적 사건을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온전히 지원한 어떤 결과물을, 창작물을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염원을 갖고, 욕망을 가지고 화산도를 읽으시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48년 2월부터 49년 6월까지의 시간만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특별법에는 4.3의 기간을 1947년 3월 1일에 3.1절 발포 사건, 그리고 1954년 9월에 한라산 금종령 해제까지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화산도의 타임라인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45년 9월 8일, 해방이 된 8월 15일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9월에 미군이 오죠. 그리고 9월 6일 미군이 들어오기에 이틀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됩니다. 여운형을 주도로 하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자료화면으로 띄워놓고 있는 게 동아일보의 1945년 12월 27일 신탁통치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결국은 해방 이후에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즈음에 46년 3월이 되면 미소 공의가 이견을 보여서 5월 공동성명을 내고는 사실상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앞으로 조선의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제적인 협의 기구잖아요. 근데 이 기구가 결국은 미국과 소련의 이견으로 인해서 결국 결렬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소공의 결렬 이후에 46년 5월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입니다. 역사학을 공부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해방기에 대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판사라고 하는 이 정자는 한자죠. 정밀할 정자에 판은 출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주 최신 디지털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고요. 조선 해방된 이후에 해방 일보를 찍어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위조지폐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46년 5월에 이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였던 이관술 등등을 포함한 여러 명이 체포됩니다. 이관술이라는 이름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1930년대 경성 꽁구름,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가고요. 그리고 이관술은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판서 위패 조작 사건이 결국은 미군정에 의한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져서 이번에 재심을 받고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됐죠.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이관술은 결국은 대전 형무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난 직후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 되어버린 대전 골령골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대전 골령골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대전 골령골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 경산 코발트 광산 등등에서 신원 확인된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대전 골령골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많은 사상과 관련된 제주도민들이 골령골에서 학살당한 곳이죠. 참 역사가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나 공교롭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이 벌어지죠. 이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뭐가 되냐면 결국 미군정의 지금 사회주의자, 즉 남로당을 비롯한 이 사회주의자에 대한 일제 체포령이라고 하는 강경 진압으로 미군정이 정책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40년 6월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합니다. 이때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 결렬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결국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당시에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고요. 결국 어떻게 분단이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한 발언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조건에서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로 이견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46년 9월에 여러 잘 아시겠지만 박헌영을 등등을 포함한 남로당 조직원들에 대한 체포령이 계기가 된 9월 총파업이 벌어지게 되고요. 10월에 대구 10월 항쟁, 그리고 12월에는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그리고 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 46년부터 47년까지의 시간은 결국은 분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막을 수 없는, 물론 분단을 막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 그리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점점점 정치적으로 그리고 미군정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정사실로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선언 강령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에 건준이지에 선언을 하게 되고 그 강령을 선포하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건준의 강령 세 가지가 결국 당시에 해방된 조선에 있어서의 어떤 민중들의 열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 즉 치안 문제를 누가 그저 조선 민중의 힘으로 조선인들이 자주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해방된 이후에 이 세 가지 요구는 어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차원의 요구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흔히 조선인민공화국 하면 자꾸 사회주의, 모양 여운형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성격, 심지어 극우에서는 빨갱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당대의 시대적인 열망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메가다 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보면 보세요. 명백하게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점령군으로서 들어온다. 명백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몇 년 전인가요?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 점령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아주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이 명백한 사실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필요했는지는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3조입니다. 자,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하고요. 점령군에 대한 반항이나 공공 안녕을 교란한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취한다. 지금 미군정의 첫 번째 포고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건준이 보여줬던 강령의 세 가지 강령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차이가 결국 해방된 조선에서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영어가 공용어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결국 우리는 그동안에 거국고 즉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1937년에 조선교육령이 선포되면서 조선어가 결국 선택 과목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저는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어가 굉장히 중요한 규율과 명령의 언어였다면 되고 나서는 조선어가 우리의 어떤 명령과 법률적 체계의 언어가 아니라 영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상식적인 측면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북한을 점령했던 차코프 대장의 포국을 보면 자유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인민이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정치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군의 포고문에 드러난 수사학과 소련의 포고문에 드러난 수사학이 굉장히 큰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군정장관이 인민공화국을 부인한 성명을 발표를 하죠.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 이때 하나의 정부는 조선의 정부가 아니라 미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든지 조선공화내각이라든지 이런 건 실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해방 이후에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수많은 사건들의 어떤 배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지만 영국과 소련, 미국이 이 모스크바 3상의 결정서를 보면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의 제일 전제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주의적 원칙이고 그리고 일본 통치의 결과를 신속히 가능한 청산을 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식민지적 잔재에 대한 청산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임시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독립된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 기간을 거쳐서 독립국가로 결국은 나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단계적인 독립국가 건설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정치 사회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정치 사회에서 이 신탁 통치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좌와 우의 갈등의 문제로 됐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는 걸 제가 중언부언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남승지가 갖고 있는 질문들 그리고 남승지가 갖고 있는 의심의 시선들 그리고 농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남아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심상치 않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승지의 존재론적 질문이 이 일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일권을 읽다 보면 일본 밀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남승지와 김동진이 처음 만나죠. 그리고 남승지와 양준호가 만납니다. 그리고 양준호와 이방근이 만나고요. 그 만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공통적인 대화의 주제는 밀항의 문제입니다. 소설 속에서 보면 거의 매일처럼 누가 일본을 갔다는 풍문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왜 밀항을 하겠습니까? 귀환을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해방된 조선에 돌아왔는데
해방된 조선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라거나 또는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해져서 여기에 있으면 결국 자신의 어떤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감각적으로 체화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근데 남승지의 존재력 질문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남승지도 결국 일본 유학 시절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경험했던 이 피식민자가 결국은 갈 곳이 일본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풍문으로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갔다라는 이야기들을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왜 여기 있지? 자신이 왜 남들처럼 일본어를 하고 잘할 줄 알고요. 뭐 일본어가 거의 뭐 몸에 배웠으니까 일본어를 너무나 잘하고 오사카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해서 자신의 어떤 안위의 위태로움이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일본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성진 남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난 왜 여기에 있지?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당원이라서? 당원이 뭐지? 라고 묻습니다. 일면 남로당 당원으로서 남로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정강 정책이나 그죠? 그리고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점을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화한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죠. 이 뒷부분에 보면 남승지가 결국은 해방 이후에 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취조를 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 대목이 뭐였냐면 자기는 사회주의자지만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교조적인 행태를 비판한다라고 했다라고 한 대목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와서도 자기의 어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고백하기가 꺼려웠다라고 한 대목이 나오는 거죠. 당원이라서 내가 남아있는 건가? 그럼 당원이 도대체 뭐지? 그런 존재론적 질문들을 던진다는 겁니다. 전 이번에 이거 다시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이 부분이 결국 나중에 이방근의 윤리적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과 거의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화산노는 읽기가 쉬운 소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관념적이다, 사변적이다, 또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사유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양석일 선생 계시죠. 양석일 선생이 썼던 피와 뼈 읽어보시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굉장한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48년 2월부터 49년 6월까지가 12권이에요. 근데 피와 뼈는 거기 보면 한 30년, 45년이 단 3권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우스개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석일의 스타일에는 소설 속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장면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만 만약에 김석범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인공이 칼을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칼 가는 것만 한 3권 정도 나와요. 그리고 칼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미학적으로 칼을 갑니다. 그리고 칼을 다 간 이후에도 3권까지가 칼을 갈고요. 그 다음에 4권, 5권 뭐냐면 이 칼로 내가 진짜 사람을 찌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3권 정도까지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것을 거행하는 건 화산도의 이방근의 행동주의자가 11권, 12권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사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방기는 김석범이 보기에 제가 이번에 소설을 다시 읽어보니 해방기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해하기 위한 김석범의 고군분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방이 되면 당연히 해방된 나라에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건설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미래 그리고 조선이라는 어떤 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런 상식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분단이 됐고 분단은 또 전쟁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또 이념적인 대결의 양상으로 벌어지고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4.3을 반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찌 보면 김석범은 해방기가 도대체 뭘까? 해방이 왔는데 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끊임없이 작중 인물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남순이도 굉장히 질문하죠. 고향을 버리고 갈 곳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과연 일본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 남아 있다면 내가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일본을 읽어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해방에 대한 남순이 감각이 바로 이런 거죠. 해방이 환상이었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매점머석하고 이른바 몰입애들 결국은 해방이라고 하는 게 몰입애들의 등장이죠. 해방자인 줄 알았던 미국이 일본 제국의 강력한 후임이라고 하는 지금에야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그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역사 해석에 있어서 좀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소설을 처음 일본 썼을 때 이런 감각들이 과연 어떻게 발현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일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제일 조선인 김석범의 위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해방에 대한 남승재의 감각은 이런 감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되지 않았어. 해방이 환상이야. 근데 해방이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남성진은 다른 사람 떠나버리면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물론 소설의 줄거리는 여러분들 읽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그 유명한 신세기 카바라 사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단건 1947년 3월 1일 1년 전에 그 3월 1일 발포 사건을 3.1 기념 집회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읽다 보니 되게 정말 주목하지 않고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남승진은 청년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탈식민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지식인 남승진은 도대체 탈식민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차에 영화 본 얘기를 하거든요. 소설을 읽은 얘기를 하지 않고 물론 소설을 또 읽었다고 하는데 영화 본 얘기하는데 단성사에서 프랑스 영화 죄와 벌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단서가 뭐냐면 주인공 이름이에요. 피에르 블랑샤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단서가 돼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역시 인터넷은 위대하죠. 했더니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포스터가 작중 인물인 남순지가 봤던 죄와 벌의 포스터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미남 뭐이라고 하기 글쎄요. 지금 이게 35년 영화니까 그때 당시의 인물 외국인 잘생겼다? 글쎄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물 얘기하는 거죠. 이 피에르 블랑샤르가 주인공인 토스테크시의 원작을 영화한 프랑스 영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승진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 아니 인간에게 기생충 같은 노파를 죽일 권리가 없다면 과연 벌레를 죽일 권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죄와벌을 읽어보시 않으신 분이라도 라스콜린니코프가 그 수전노 그 전당포 노파를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건 저는 심상치 않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똑같은 고민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방근이 하게 되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합니다. 남로당 당원으로서 무장봉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평화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건 무력적인 저항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발현을 불가결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지가 묻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권리가 있는가? 이 윤리적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 느꼈던 윤리적 감각과 남성지가 느꼈던 윤리적 감각이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동일한 윤리적 감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심상치 않고 그리고 되게 눈에 좀 띄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남승지가 결국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유달현을 만나는데 우린 유달현 알죠? 이름부터가 유달현 뭔가 그죠? 뭐 유다 뭐 이 이름에서 따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전 여기서 일단 신념의 서사와 회의의 서사가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여러분 소설의 이 일본의 중반부를 읽다 보면 남승지가 관덕정에서 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남문통으로 가죠. 남문통. 제주 출신이신 분들은 그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려지시죠. 근데 제주에 대한 지리적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어딜까 궁금해하고 계시지만 궁금하시면 네, 한번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장국 한 그릇이면 됩니다. 남문로로 해서 한직골로 해서 가서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나면서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결국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죽을 바엔 서청 한나라도 죽이에 죽는 게 낫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잔혹한 말이 아니고 혁명에 대한 대중의 의지고 이게 혁명의 힘이고 이게 대중의 의사 표시라는 거지. 조금 요즘에 투항주의적 풍조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화산도 일본에 등장하고 있는 밀항의 분위기, 밀항의 정조, 밀항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이죠. 지금 유다련은 대단히 신념의 서사를 남승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점의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남성진 앞부분에서부터 등장하는 순간부터 일단 1 뭔가 버스 안의 풍경이 그리고 공기가 그 이전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와서는 다시 내가 왜 해방된 조선에서 1948년 2월이라고 한 시점에서 남로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체포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일제 검거령이 벌어지고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남로당 당원을 색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왜 여기 남아있지? 내가 당원이라서? 그러면 당원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자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유다련은 그러한 자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즉 남성지가 회의하는 인간이라면 유다련은 신념의 인간입니다. 신념의 서사와 회의와 의심의 서사가 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게 결국 저는 이것이 하나의 윤리적 긴장을 자아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신념에 찬 사람일수록 확실한 자기 신념에 투철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바뀝니다. 지금 뭐 유튜브 하고 있는 뭐 누구 아무개 지금 극우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 중에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소싯적에 너무나 극단적인 어떤 이 정치적 사상과 투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결국은
변절하고 전향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종철 열사 아시죠? 왜 죽었습니까? 선배. 예, 누구라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 선배, 대학 선배가 당시 운동권 핵심이었고 경찰이 체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면 도망을 쳤습니다.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박종철을 데려다가 결국은 고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박종철 열사가 정말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끝까지 선배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선배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보수정당으로, 예,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신념에 투철한 인간인 유달령과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간, 회의하는 인간으로서의 남승지, 당원이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남로당이라고 하는 무장봉기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이 서사에서, 일본에서 유다련은 우리는 무장봉기를 할 걸세, 48년 2월이잖아요. 4월이면 2달 남았습니다. 무장봉기를 할 걸세라고 하는 봉기 사실을 이방근에게 알려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무장봉기는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승진은 내가 당원이라서 남아있는 거야? 나는 왜 남아있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즉 신념의 서사와 회의의 서사가 대립하는 순간 유다란이란 인물과 남승진이란 인물의 윤리적 긴장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지금까지 좀 너무 진중한 얘기했다면, 유다련 집 어디 있을까요? 저랑 화산도 기행을 하신 분들 가운데 유다련 집 어딘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한직구로 쭉 오다가요 서문터가 있는 데 있죠. 서문터. 거기서 인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소설 속에 대한 묘사가, 그래서 뭐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진짜 유다련의 집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결국 이러한 스토리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화산들을 또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통영에 가보시면 박경리의 소설을 가지고 이 통영 시내를 투어를 할 수 있게, 그런 그 박경리 소설 속 문장들을 이렇게 각인해 놓고 있고, 동판인가요? 이렇게 새겨놓아 있는데, 제주 이 원도심 안에도, 제주 이 화산대 무대가 되는 곳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지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김석범 선생이 썼던 그 직접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보이는 거죠. 남문돌이, 그러니까 남문통, 유다련 집이 보이시죠? 유달련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유달련 집입니다. 그러니까 유달련 집이 어딘지 아시겠죠? 명선관 보이시나요? 예, 명선관 보이고, 여기는 북초등학교고요. 여기 이방근의 집이 보이죠? 여기가 관덕정입니다. 그리고 쭉 가면 옥류정이 보이고요. 그리고 기상청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지나보면 양준호 집이 있죠. 그러니까 화산도는 이미 이렇게 지적, 공간적 어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소설 속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소설 속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통해서 화산도를 다시 읽어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성내 중심지에 있고요. 이발소가 진짜 실제로 이발소가 있고, 근처에 갑자옥이라고 한 모자점이 있고, 경찰서, 뭐 미군정 다 있었던 것이고, 한라신문사라고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칠성로에 보면 옛 제주신보 건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식산은행, 제일은행, 그리고 버스차고에 쓰는 거 보면 식산은행이 어딘지 아니까 버스차고니까, 버스차고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그 맞은편에는 지금 호텔 건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화산도를 더 풍부하게 읽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제가 화산도를 처음 읽을 때 요 자료를 가지고 화산도의 원도심 기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언제 화산도 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12권 다 읽고 나면 제가 번개를 한번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화산도를 읽은 기념으로 이 거리를 걸으면서
화산도의 장면들, 화산도의 인물들이 나눴던 여러 가지 어떤 대화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설 속 장면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예.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할 때는 유튜브가 처음이라서 되게 텐션이 막 올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죠. 유튜브 라이브를 해보니 1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집중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제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동영상을 남겨드릴 텐데요. 그 동영상에 1시간 50분 정도의 분량이고, 그래서 요즘 얼마나 바쁘십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요 화산도를 차근차근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일본에 대한 얘기들,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이 화산도 일본을 다시 읽으면서 조금 새롭게 발견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는데요. 소파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방은의 소파, 이런 소파였을까요? 물론 부잣집이었으니까 소파가 굉장히 좋았겠죠. 4인용? 3인용? 예, 2인용? 이방근의 소파입니다. 이방근 소파가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이방근은 여기가 이 자신만의 동굴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예. 뭐 이제 요즘 MBTI로 I 성격들, 뭐 제가 I입니다. 극 I입니다만 동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동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동굴이 필요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방근이 아이였을까요? 왜 자꾸 동굴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근 성격은 뭐 아이, 뭐 MBTI로 아이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방근 성파는 결국 이방근이 갖고 있는 동굴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치고요. 이방근의 존재의 이유이고, 그리고 이방근의 허무시기에서 현실 참여를 결심하게 된 상징적인 장치가 소파입니다. 실제로 이 화산들을 읽다 보면 소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꽤 자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2권, 3권, 4권 계속 읽어갈 텐데 그 부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방은이 갖고 소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대목들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대목이 어떤 맥락에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화산도를 한 줄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화산도의 줄거리는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이방근이 소파 위에 앉았다가 소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게 화산도 12권의 줄거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작년이죠. 김석범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김석범이라고 하는 극을 제주 4.3 전야제에서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연출하는 민경원 연출이 공동으로 각본을 썼습니다만, 그때 제가 염두에 뒀던 게 이런 거예요. 주문을 했던 게 이런 겁니다. 되게 미니멀하게 가자. 그러니까 그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을 극으로 만든다는 건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무대 장치도 많이 필요하고 소품도 많이 필요하고, 아니, 그래도 총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창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미니멀하게 가자. 왜? 이 화산도가 갖고 있는 화산도를 어떤 다른 장르로 다시 전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 중에 이 소파는 굉장히 중요하다. 소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산도 1권을 읽다 보면 누군가의 소설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들, 물론 어디서 본 건 아니지만 이 김석범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결국 제주의 4.3을 썩 내려간 작가들의 문제의식과 굉장히 기묘하게 공명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경의 마지막 태우리라는 작품입니다. 91년이 92년인가요? 그러니까 이 소설들 보면 여기서 초원과 해변, 이거죠. 초원은 아직도 세월밖에 존재하고 해변의 버우로부터 비껴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마지막 태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소설이지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마지막 테오리도 좋아하고 목마른 신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긴 현경이 느끼는 초원과 해변 이거죠. 일단 장소가 두 가지죠. 초원이 존재하고요. 해변이 존재합니다. 근데 초원이 아직도 세월 밖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초원은 아직 현실로 소환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해변의 법입니다. 해변은 뭘 가지고 있는 존재냐면요. 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법을 갖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초원과 해변인 서로 대립적인 공간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죠. 자, 초원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그리고 해변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이 공간에 대한 대립이 화산도에 나와 있는 그 정말 저는 화산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문제적인 문장 하나를 꼽으라면 서울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김석범이 아마 그 장면이 이방근이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재경향후 애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서울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지금 대통령이 뭐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뭐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서울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윤아무개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도 우리가 서울 정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서울 정권이란 말은 뭡니까? 결국 뭐 요즘으로 치면 서울과 지방 뭐 이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울 정권이 말하는 건 결국 정권은 권력이죠. 주권자죠. 결국 주권은 해방기의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김석범 화산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인민이란 말을 쓰되 뭐 그러실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민이란 말은 해방기에 굉장히 노멀한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피플의 번역어죠. 다만 이제 그게 북한으로 넘어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빼앗긴 말들이 많죠. 뭐 동무라는 말도 있고요. 자, 결국은 해방기 인민들의 인민주권에 대한 열망, 그게 뭐 김윤식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죠. 근대적인 네이션에 대한 열망입니다. 자,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 결국 우리의 국가는 없죠. 근데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민족 국가를 만드는 것이 탈식민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민족 국가를 수립하면서 동시에 뭐가 존재해요? 그죠? 주권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표현이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진짜 맞나? 라고 생각 들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죠. 그런 어떤 인민주권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거는 소위 말하면 해방기 민중들의 어떤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치면 대다수 주권자가 되지 못한 존재들, 주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인정받거나 그리고 국민이라는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서울 정권이라는 표현과 현경의 마지막 테오리에 나와 있는 초원과 해변의 이 구분은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해변은 법을 가진 존재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결국 뭐냐면 우리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 이 봉기 그 자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3을 이해하려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까지 기간도 물론이거니와 해방 이후에 벌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소위 말하면 근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했고 이 근대를 추구해 나가는 일종의 근대성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국가 수립
그리고 그걸 통한 시민의 탄생, 이게 결국 탈식민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물론 식민지 잔재 청산, 일본 제국제 청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했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보였던 것처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 즉 첫 번째 결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시 정부를 만들고 그 제도는 민주적으로 하고 아직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열망인 민족 독립 국가로서의 과정을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이 첫 번째 일종의 문구는 어찌 보면 해방기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독립국가 건설의 해결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초원과 해변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초원의 법은 우리는 예를 들면 초원의 법을 우리의 이 국민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주권자의 힘으로 새로운 법, 초원의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힘입니다. 근데 해변의 법, 미군정, 해변이라고 하는 건 김석방의 표현처럼 서울 정권이니까 바다 건너온 외적들이겠죠, 미군은. 그죠? 그리고 이승만, 이들이 그들만의 법을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4.3 서울 정권이라는 표현과 초원과 해변이라는 구분은 결국 해방기 제주에서 벌어졌던 4.3이 단순하게 제주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해방기에 이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과제를 두고 벌어진 법과 법의 대결의 양상으로 우리는 주권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일권이 대단히 얇지만 대단히 문제적인 질문들을 이미 일권 안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권과 3권과 4권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단순하게 화산도는 제주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양준호 그리고 이방근 그다음에 아까 누구죠? 남성기 전부 이제 일본에서 오사카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곳곳에 식민지 시대에 대한 기억과 해상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방근도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서울 목포 서울 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스케일이 크지만 이 큰 스케일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일본이 내포되고 있는 문제 의식이 대단히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래서 화산도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떤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이 인물들의 행동과 인물들의 대화에 주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일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제 의식을 도대체 이 문제 의식을 김석봉 또는 이 작중 인물들은 어떻게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또 흥미롭게 화산도를 읽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분 들어와 계시고요. 글쎄요, 요즘 동접자라고 하나요? 동접자 몇천 명 이렇게 되는데 채널도 되게 많지만 소박합니다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딱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소설을 읽어가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어떤 문제적인 장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로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공지를 해드리면 다음 주 유튜브 라이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월 2일 전야제입니다. 제가 4월 2일 전야제를 구성안을 썼습니다. 구성안을 써가지고 예전처럼 어떤 뮤지컬을 만들거나 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번 전야제는 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실제 사삼과 관련된 유족분들의 목이 무대 위에서 등장하는 이런 유족분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극과 그리고 공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계신 분들은 내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4월 2일에 6시 반에 뭐 제주 문해관 광장에서 벌어지는 4.3 전야제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2일 목요일에는 전야제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는 한 주 쉬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목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되게 힘든 날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침 8시에 방송이 있고 강의가 있고 계속 있는데 마지막 8시까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정말 맨발에 땀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일정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정들을 소화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대단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전 놀랐는데요. 이 50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누가 볼까라고 생각드렸는데 조회수가 300회가 넘었더라고요. 물론 뭐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죠. 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떼돈을 벌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화산도라고 하는 게 저는 제주 4.3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주 4.3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 4.3 미술제 토론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은 결국 해방 이후 식민과 식민 이후 이 동아시아 또는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송곳 같은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4.3이라는 송곳을 가지고 지금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중적인 관심 그리고 제주 지역의 관심에 비하면 전국적인 관심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4.3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복고적인 회고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졌던 순간들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 이후를 동시에 우리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정말 송곳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은 중요하죠. 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슈도 되고 뭐 조회수도 터지고 이러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뭔가 뭐 조회수가 많이 터지고 사람들을 많은 관심을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들을 조금씩 따박따박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4.3에 대한 이해 그리고 4.3을 아는 분들 그리고 4.3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하는 당시의 이방근이나 남승지처럼 어떤 신념의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의하면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삶으로 가게 만든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로서 화산도를 읽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뒤에 있는 게 다 책이 맞냐? 예, 책이 맞습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저희 집 골방에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제가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챙겨 보실 분들은 챙겨 봐주시고 주위에 이런 강의가 있더라,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 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